안녕하세요. 정용일입니다. 저는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아무도 제 소개를 안 해줘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5세 부모님을 따라가서 이민을 간 케이스도 아니고 미국에서 태어난 케이스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군대도 다녀오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간 케이스였죠. 유학을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계속 괜찮아요? 그쪽에서 살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갈 때만 하더라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무모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굳이 법대를 가는 이유가 짧아서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외교학을 가서 석사 박사를 하면 한 10년은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나는 10년 공부할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더니 로스쿨이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짧구나 해서 로스쿨을 갔는데 사실 이렇게 무모하게 이민을 가시게 되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네. 저도 운이 좋아서 어떻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유학을 오시겠다라는 분이라든지 이민을 오시겠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지금 당장 내가 미국에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1년, 5년,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고 그 당시 미국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유학 가시는 분들은 내가 본전 뽑겠다는 생각으로 가실 거면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이만큼 직장 생활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연봉이 이만큼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들은 사실상 되게 부질없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좋아서 그 가치가 나한테 좋아서 가야 되는 게 유학이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들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다른 마음들로 오셨을 텐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막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이민과 영주권 예정자 취업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저는 전반적인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미국 이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남 교수님께서 미국 취업 그리고 또 3번, 4번 질의응답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 질문들은 여태까지 저희 사이트나 이쪽에서 제일 많이 하셨던 질문들을 추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들을 좀 드리고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개별 상담을 하거나 또 다른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자에는 비자라는 거는 크게 두 종류예요.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교환 비자, 연수 비자 이런 비자들 A, B, C, D 비자들이 이제 비이민 비자고 이민 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주권을 이제 이민 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자 개념이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비자는 크게는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비자가 나에게 맞는 것인가? 나는 학교를 가서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돌아올 거다 그러면 학생 비자로 가시는 거고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방문 가겠다 그럼 방문 비자로 가시는 거고 나는 영주를 하러 가겠다라고 하면은 영주권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목적과 계획에 맞는 비자를 처음부터 선정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민 비자를 살펴보면은 지금은 무비자가 됐죠. 그래서 무비자부터 쭉 있습니다. A부터 X, Y, Z를 뺀 X전이 뭐죠? A부터 X, Y, Z를 뺀 모든 알파벳 항목의 비자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엔 저는 이게 왜 R비자면 religious래서 종교 비자인가? F 학생 비자는 full-time student에서 F 비자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사실상은 미국 이민 코드, 레귤레이션상의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A 비자, F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F 비자 이렇게 해서 XYZ를 뺀 각 항마다 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비자들이 있는데, 요즘은 다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시죠. 다만 B1, B2의 관광 비자, C는 경유 비자.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물론 학생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H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
그다음에 특히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가시는 분들은 교환 비자. 그다음에 이 비자는 E2 비자 뭐 있죠? 많이 쓰셨던 거 투자 비자랑 그다음에 뭐 무역을 위한 이 비자, 그다음에 기업에서 많이들 가시는 주재원 L 비자. 근데 사실상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인된 사람들이 10월 1일부터 이제 고용이 일어나는 비자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제가 한 2월이나 1월쯤이면 미국에서도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 세미나를 해요. 그럼 요 H 비자 하나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는 세미나가 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모든 비자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거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영주권 얘기를 하다가 관련되는 비자 내용이 나오면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이쪽은 이민 비자입니다. 아까 본 거는 비이민 비자였죠. A부터 뭐 이제 방문을 하기 위한 비자였고, 이민 비자는 영주의 비자입니다.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민 비자는 지금 현재는 EB1부터 EB5까지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EB1은 무슨 체육으로 말하면 금메달리스트, 아니면은 뭐 학문 쪽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한 노벨상을 받으셨다라든지 되게 유명한 석학들, 그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들, 예술적으로 따지면은 뭐 되게 유명하신 분들, 미술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게 EB1 비자고, EB2는 학력이 조금 높은 분들, 마스터, 그러니까 석사 학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NIW 쪽으로 해서 뭐 석박사를 하신 분들이 미국 내에 이익을 주는 경우라든지 좀 고학력 소유자를 말하는 비자고, 그 다음에 EB3는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서 전문직이라는 거는 학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 그 다음에 숙련직은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3순위 취업이 있고요. 4순위는 이제 특별 카테고리라 그래서 종교이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구제 조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이제 이쪽에서 많이 쓰시는 거고, EB5는 투자 비자라 그래서 뭐 100만 불 투자해서 10명 이상 고용하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들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그 리저널 센터 있죠. 그러니까 뭐 지정돼 있는 데다가 50만 불을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주겠다. 이제 이게 EB5인데,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2순위와 3순위예요. 2순위와 3순위고, 2순위와 3순위 중에서도 NIW는 보다는 일반 진행 영주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는 세미나를 듣게 칠판이 있어서 칠판을 이렇게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칠판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입으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가 있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궁금해 하세요. 근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거는 나는 왜 미국에 가야 됩니까가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미국에 가는 목적이 뭔지가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세요라고 해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미국에 이것 때문에 가야 됩니다라는 게 먼저 나와야지 그거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맞는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취업 이민, 그러니까 이 미국 이민 종류 중에 제일 많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EB2나 EB3의 그 취업 영주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뭐 요즘은 많이들 설치해봐서 아시겠지만 크게는 이제 3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별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가 어떠한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외국 인력이 필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걸 미국 내에서 인력을 못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데려다가 쓰겠습니다라는 거를 노동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과는 상관이 없이 미국에 있는 노동국으로부터 외국 노동력을 갖다 쓰겠습니다라는 승인을 받는 단계가 이제 미국 영주권, 취업 영주권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국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맨 처음엔 어떤 포지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업은 어떠한 포지션이고 어떠한 퀄리피케이션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EB2가 될지 EB3 중에서 프로페셔널이 될지 스킬드가 될지 언스킬드가 될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만들어진 잡 포지션은 영주권을 받는 끝까지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가, 그리고 그 포지션이 나와도 맞는가, 그리고 나를 스폰서해주는 회사와도 맞는가.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는 노동국에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있는데 이 외국 인력을 갖다가 쓰면은 얼마 이상을 받아야지 미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노동국에서 결정을 하는 거는 외국에 싼 인력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잡시장이 좁아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국에다가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서 뭐 어카운턴트면 어카운턴트 이거 얼마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쪽에서 적어도 5만 불 이상은 받아야 된다, 6만 불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정해줘요. 그 금액을. 근데 지금은 미국도 이민자들한테 이제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PWD, 적정 임금이라는 것이 평소보다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그만큼 요즘은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만 불이 나왔다는 얘기는 나를 스폰서해주는 그 스폰서가 그 금액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임금에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5만 불, 6만 불이 나왔는데 나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회사가 충분히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럼 오케이, 그럼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외국인 노동력을 구하기 이전에 미국 노동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노동국에서 지정하는 광고 사항들이 있어요. 뭐 썬데이판 신문에 2번을 내시고, 그다음에 뭐 스테이트와 함께하는 잡 오더 사이트에 30일을 게재하시고, 10가지 옵션 중에서 3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또 광고를 돌리십시오. 그럼 그 규정된 광고를 다 해야 돼요, 고용주가. 그래서 고용주가 광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못 구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외국 인력을 쓰겠습니다 하고 파일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를 신청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히 따져보면은 정말 스트릭트하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다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왜? 미국 내에서 못 구하는 잡이 없어요, 미국 인력을. 굳이 외국 인력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실업률도 워낙 높고. 그러니까 이 미국 시스템, 이민 시스템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일단은 개념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광고 절차라든지 적정 임금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쩔 수가 없이 외국 노동을 써야만 합니다라는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노동국에서 오케이, 네가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포지션에 이러이러한 얼마를 주겠다는 포지션을 만들었고 광고를 다 했는데도 미국 인력을 못 구했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외국인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단계의 승인이 처음에 포지션을 만들고 적정 임금을 받고 광고를 하고 파일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나서 LC를 파일을 하면은 그게 승인이 나는 게 한 6개월 정도가 또 걸리고요. 그럼 거의 첫 번째 단계에서 1년 가까이도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또 재수가 뭐 운이 좋으면은 바로 승인이 나겠지만 운이 나쁘다 아니면은 우리가 포지션을 만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은 사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국에서 프로페셔널을 구하는데 미국 인력이 없어서 외국 인력을 씁니다라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스킬드 잡이나 언스킬드 잡, 특히나 언스킬드 잡은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는 잡이거든요. 그냥 경력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와서 일하십시오인데 언스킬드 잡을 만들어서 외국인을 갖다 쓰겠다 그러면은 노동국에서 왜 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잡에 외국인 인력을 꼭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하드 잡이라서 미국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뭐 썩 통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굳이 우리가 집어넣는 거는 이제 코리안 랭귀지를 집어넣어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뭐 한국 쪽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쪽 회사와 거래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코리안 랭귀지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코리안 랭귀지가 집어넣어지면은 LC가 승인 나올 쯤 시점이 되면은 이제 질문이 나오죠. 왜 너는 한국 랭귀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럼 거기서 또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더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1단계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영주권은 거의 다 왔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이민국가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작을 합니다. 노동국가의 얘기를 끝내고, 오케이, 노동국에서 외국인 인력을 써도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민국이 우리 회사가 외국인 인력을 쓰는 거를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민국에 하는 페티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나왔던 그 적정임금 부분, 5만 불이면 5만 불, 6만 불이면 6만 불을 주는 스폰서의 적정임금을 페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랑, 그럼 그쪽에서 뭐 처음에 얘기했을 때, 포지션을 얘기했을 때 퀄리피케이션이 있었을 거잖아요. 학사기가 필요했다. 2년 이상의 어떤 경력이 필요했다. 그럼 본인의 퀄리피케이션, 진짜 네가 학사가 있느냐, 진짜 네가 경력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뭐 나는 사실상 퀄리피케이션이 맞으니까 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가서 스폰서가 재정적 능력이 처음에 예상인 것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을 힘들게 1단계를 승인을 받아놨는데 2단계에 가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없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뭐 망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케이스가 엎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영주권을 진행을 하실 때는 스폰서가 얼마나 믿을 만한 스폰서인가, 재정 구조가 얼마나 괜찮은가, 진짜로 나를 적정임금을 줄 만한가, 아니면 영주권이 적어도 한 1년 반, 2년 반이 진행되는데 그동안 망하지는 않은 회사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영주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이민 비자는 일단 한번 가서 인터뷰에서 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영주권은 사실상 호흡이 긴 이민이니까 1년 반, 2년 반, 3년 반, 예전 같은 경우에는 3순위 영주권이 뭐 6년, 7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럼 그렇게 장기간을 같이 갈 수 있는 스폰서가 필요하고, 장기간을 같이 갈 수 있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맡겨놨는데 한 2년 만에 문 닫고 뭐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민 쪽도 그렇지만 이민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크게 그림을 보시고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2단계까지 갔죠. 그러면 적정임금이 나오고 퀄리피케이션이 맞으면은 이민국에서는 승인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외국인 써넣어.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가 마지막,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데,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3단계는 이민국에다가 내 신분을, 만약에 이제 내가 학생 신분으로 있었어요. 아니면 취업비자 신분으로 있었든지, 아니면 뭐 재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신분 유지를 하시고 계신 분이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신청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인 학생 신분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취업 신분을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해 주세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게 3단계고,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웬만하면 통과가 되세요.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는 씻을 수 없는 범죄 경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미국 내에서는 당신은 미국 내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은 이제 485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이 되고 영주권의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되죠.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단계가 승인이 나게 되면은 케이스가 NBC라는 데로 넘어가요. 그러면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갖고 오는 절차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MBC에서 서류가 오고, 뭐, 이제 돈을 내고, 서류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보내라 해서 다 보내주면은, 이제 주한미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잡히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보시고, 거기에 패스가 되면은 미국 내로 들어오시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다가 이민 비자를 찍어줘요. 이민 비자를 찍어주고, 미국 내 주소지에 가 계시면 주소지로 영주권이 배달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단계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받으시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미국 이민국보다 주한미 대사관 사람들이 조금 케이스를 뭐 터프하게 보는 경향도 있고, 까다롭게 보는 경향도 있고, 또 본인들은 나는 한국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피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2년 경력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미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경력증명서를 막 갖고 오세요. 그런 일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갖고 오세요. 뭐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만드셨다가는 케이스가 큰일 나는 게, 주한미 대사관에 가서 갑분세 요구를 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쪽으로 경력이 있었습니다라고 경력증명서를 내면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당시 이런 경력을 쌓을 때 네가 갑중근로세를 냈을 거 아니냐.
그걸 갖고 와봐라. 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진행했으면 140이 승인이 됐으면 더 이상 스폰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승인 됐으니까 오케이, 너는 이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 측면만 보자. 그렇게 끝이 났는데 한국에서 영주권을 이제 인터뷰를 보러 이민,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140이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들어요. 스폰서가 어떤 회사냐? 스폰서랑 통화는 해봤냐? 진짜로 가서 일하는 건 맞냐? 심지어 요즘 뭐 이쪽 이주공사들 많이들 진행을 하실 텐데 케이스들이 되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직접 이민국에서 스폰서한테 전화를 해요. 니네가 이러이러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맞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려고 들고 또 많은 서류를 요구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40 승인됐고 됐으면 지네는 가서 스탬핑만 찍어주는 게 지네 일인데 요즘은 그 부분을 그렇게 안 해주고 모든 스폰서에 대한 정보를 뭐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해서 꼼꼼히 뭐 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미국 스폰서는 그걸 또 해주기 싫어하는 스폰서도 있단 말이에요. 뭐 회사 정보가 너무 나가는 게 싫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귀찮은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외국인 노동력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럼 2단계 진행할 때 서류를 진행 안 하면 여태까지 1단계 진행한 게 또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케이스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단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스폰서가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한미 대사관에서 요구를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충분히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 그럼 지금 영주권의 기본적인 진행 과정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또 이제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폰서가 결정되면은 적정 임금을 요구를 하고, 광고를 하고, 노동국에서 승인을 받고, 이민국 승인을 받고, 미국,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경우에는 MBC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다. NIW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서 NIW 질문을 가끔 옛날보다 많이도 오는데, 이 NIW라는 거는 National Interest Waiver예요. 그러니까 국가 이익 면제,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너는 면제를 해주겠다. 뭐를 면제를 해주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취업 영주권의 3단계 중에서 1단계 부분을 면제를 해줘요. 1단계 부분이 아까 노동국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써도 좋은가 안 좋은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노동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는 무조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만큼 너는 훌륭한 인재니까. 이제 그게 NIW예요. 그래서 NIW는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부 가방끈이 기신 분들. 그래서 적어도 박사 학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논문도 좀 내셨고. 그래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가 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있는 필드에 있어서 내가 다른 동료들보다는 조금 앞에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게 요즘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민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NIW도 아마 박사 정도 하긴 했고 논문 좀 냈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나왔는데 요즘은 박사를 했다 그래도 그 필드 자체가 너무 제너럴해요. 그래서 굳이 뭐 미국 내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면은 잘 안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썼는데 사이테이션이 너무 약하다. 논문 인용이 적어도 지금 저희가 케이스 진행할 때는 100개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회 이상은 사이테이션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논문도 이제 급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좀 높은 급수의 퍼블리케이션이 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IW는 자격만 되시면은 사실 해볼 수 있는 메리트는 있어요. 지금 LC 단계가 워낙에 어렵고 워낙에 오래 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NIW를 통해서 LC 과정을 우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의미는 있겠지만 조금 뭐 퀄리피케이션에 있어서는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투자이민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투자이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이민은 EB5였고요. 원래 미국의 투자이민은 하나였어요. 100만 불 이상 투자해서 10명 이상을 고용해라. 낙후 지역에 가서는 50만 불을 투자해서 10명 이상을 고용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사업이 유지가 되면은 2년간은 임시 영주권으로 있다가 2년 후에는 영구 영주권으로 바꿔주겠다. 그게 투자이민의 조건인데 50만 불, 100만 불 투자는 오케이, 뭐 돈 있으신 분들은 하겠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10명 이상의 고용이에요.
이 10명이라는 게 풀타임 10명이고 미국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 가족 이런 노동력은 다 빼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US 워커 10명을 2년 동안 풀타임으로 돌린다는 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투자 이민이 그렇게 많이들은 안 하세요. 그리고 그 10명을 돌리면은 뭐 한 사람당 3만 불, 4만 불만 생각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1년에 3, 40만 불씩 깨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2년 안에 사업이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사람들의 투자를 끌기 위해서 만든 게 EB5 리저널 센터. 지금 그거는 사실상 그 영구적인 조항은 아니고 파일럿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 놓고 끝날 때 되면은 괜찮으니까 한 번 더 연장하고 나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들 광고를 하고 뭐 설명회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미국 사우스 다코다에 농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스키장을 하는데 여기 투자를 하시면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메릿은 있는 거고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미국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돈이 좀 끌어올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스테이트에다가 나를 리저널 센터로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민국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정부에 얘기를 해요. 그럼 주정부가 이민국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민국이 주정부한테 리저널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을 한 거고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이 내가 뭐 50만 불씩 해가지고서는 20구자만 하더라도 사실 1000만 불의 돈이거든요. 1000만 불의 돈 끌기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은 스테이트 주정부 뭐 정치인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리저널 센터로 지정을 해달라. 그럼 리저널 센터로 지정이 되고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돈을 쏘는 거예요. 50만 불씩을. 50만 불씩을 쏘고 이민 절차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리 늦지 않게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2년 정도가 있다가 영구 영주권이 나오는 거.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처음에 그 사업자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한 1000만 불 좀 끌어봐야겠다라는 그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EB5 하시는 데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EB5 몇 명을 했습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시는 게 신생으로 만들어서 돈 끌어가지고선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상으로. 그럼 뭐 망해버리면 50만 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뭐 1차, 2차, 3차, 4차 진행을 해서 몇 명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사실상의 영주권은 2년이 있으면 나오는데 이 50만 불 투자는 이민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 회사와 나와의 계약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불을 네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주로 묶이는 게 한 5년 정도가 묶여요, 돈이. 5년 정도는 투자를 하는 거고 5년 안에 내가 회사가 너무 잘 돼서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을 주는 거고 회사가 안 돼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5년이 있다가 투자금을 뺄 테냐 아니면 계속 둘 테냐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남아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리저널 센터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은 봤지만 돈을 돌려받는 사람은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EB5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미국에 직접 가셔서 어떤 사업체인지도 좀 보시고 어떻게 워킹이 되는가도 좀 보시고 그리고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손님들도 처음에 이 리저널 센터가 막 붐이었을 때 되게 많이 막 문의사항도 많고 이러셨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상품을 소개를 해 드릴 때는 50만 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면 하세요. 근데 이 50만 불이 되게 중요한 돈이시면은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투자 이민은 여기까지 하고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는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가 있고, 그러니까 요건 약간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비이민 비자가 영주권이 되는 거고,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된 신분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영주권 취득 후에 퀄리피케이션을 맞춰주시면은 시민권을 취득을 하시게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시민권까지 얘기를 드리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영주권자들을 상대로 제가 하는 얘기라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취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조 자체가 이민에 대한 기조 자체가 미국의 이익이 되는 점 그리고 미국이 이익을 뽑아먹지 그 사람들에 대한 베네핏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영주권에 대한 베네핏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 가끔가다 신문에 나시는 거 보시겠지만
영주권자로 20년, 3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영주권자는 평생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입국을 할 때마다 이민심사관이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좋은가 안 좋은가를 항상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발전이 안 돼 있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막 발전이 돼서 20년 전에 음주운전했던 기록이 한 두세 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너는 헤비추얼 드렁큰니스니까 못 들어오겠다.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미국에 사시기로 하셨으면은 뭐 시민권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은 거고, 비자와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드린 말씀처럼 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당장 가가지고서 한 2, 3년 공부하고 돌아올 사람이 영주권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내가 나 때문에 가느냐, 자식 때문에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돼요. 자식 때문에 가신다 그러면은 나랑 자식이랑 다 같이 가서 같은 데서 살아야지 과연 그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자식만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좋은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자기의 처한 처지에 따라서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분명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 놓으셔야지 나중에 후회들을 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의무 근무 기간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주공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스폰서 입장에서는 진짜 노동력이 필요해서 내가 영주권 진행을 다 해줬는데 들어오자마자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의무 근무 기간을 집어넣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꼭 지켜야 되느냐는 이민법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EB5 리저널 센터에서 50만 불을 넣는 게 투자와 이민에서 영주권 받는 것이 다르듯이 의무 근무 기간도 사실상은 그 회사와 나와의 계약이지, 이게 뭐 이민국에서 너 의무 근무 기간을 안 지켰으니까 영주권이 취소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일단 영주권을 받았으면 그 영주권은 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무 근무 기간이 있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회사와 나와의 계약 관계니까 그 회사가 나한테 뭐 수를 할 수가 있겠죠. 네가 나와의 계약을 했는데 네가 그걸 안 지켜줌으로써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손실을 봤으니까 물어내라.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법정에서 수를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다. 영주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9번 보면은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영주권은 그 이민법 자체가 되게 웃긴 법인 게 어떠한 실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텐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 법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자 인터뷰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방문 비자로 갔을 때는 그 이민심사관이 보는 게 저 사람이 진짜 방문의 의사가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공부할 의사가 아니고 방문의 의사가 있고 한국에 돌아올 의사가 있는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로 가는 거는 저 사람이 공부할 의사가 있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법은 그 이민법을 심사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팩트로 미루어 짐작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근데 사실 의도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권이 아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영주권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수반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텐트라는 게 있어요. 스폰서는 나를 고용해서 퍼머넌틀리 쓸 거다라는 의도. 나는 이 스폰서한테 가서 일을 할 거다라는 인텐트. 그 인텐트가 영주권을 시작할 때부터 영주권을 받는 순간까지는 유지가 돼야지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한 2단계 진행하는데 나 쟤 쓰기 싫어라고 스폰서가 생각을 했다. 아니면은 베네피셔리가 나 이제 미국 가기 싫어졌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인텐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영주권은 어떤 인텐트를 갖고 있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는 미국에 영주해야겠다라는 인텐트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영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래 나와 있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오래 나와 있어도 미 이민심사관이 내가 봤을 때는 너는 한국에 이렇게 오래 나와 있었으니까 미국에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네 인텐트가 없는 것 같아라고 봤을 때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래 나와 있었지만
미국에 살 인텐트를 갖고 있어요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 오래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봉양을 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직장 문제 때문에 오래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 집이 있고 나머지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직장이 있고 투자한 금액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의 인텐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있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에 오래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내가 회사를 안 다니고 바로 그만두고 딴 회사를 가도 됩니까? 뭐 적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정도는 그 회사에서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텐트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주권의 인텐트는 1단계부터 영주권을 받는 순간까지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 그 회사가 나를 고용하겠다라는 인텐트가 유지가 됐는데 영주권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인텐트가 바뀌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영주권이 딱 나왔는데 내가 신분이 바뀌니까 경쟁업종에서 나한테 연봉을 더 불러주겠다 그러더라. 그러면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영주권이 딱 나왔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가지고서는 좀 쉬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의도는 분명히 그게 맞았다.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법은 어차피 의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인텐트를 문제를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그거잖아요. 왜 F1 비자 받으러 갈 때, 방문 비자 받으러 갈 때 막 은행 잔고 뛰어가고 등기부등본 뛰어가고 이런 부분이 나의 돌아올 의사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의사를 보여주는 거는 영주권이나 영주권 이후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주권 인터뷰를 미룰 수 있나요? 인터뷰를 보는 가족이 다 함께 같은 시기에 입국해야 하나요? 이제 이 부분도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일단은 영주권을 시작을 했는데 일이 진행이 됐는데 남편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취업은 있고 애들은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 남편이 같이 들어가야 되냐 뭐 아니면 나만 먼저 들어가야 되냐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막상 140 진행되고 이제 영주권 260 집어넣어가지고 영주권 인터뷰 잡혔는데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한 1년만 더 있다가 들어가면 안 될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상 영주권 인터뷰는 미루실 수는 있어요.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을 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겠습니다. 좀 미뤄주십시오 하면 미뤄줘요. 그 부분은. 뭐 그게 법적으로 못 미룰 부분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네가 언제까지 미룰 수 있다라는 것도 없어요. 만약에 한두 번은 미뤘는데 세네 번 미뤘을 때 이민심사관이 넌 인텐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미뤘잖아. 이렇게 파악을 한다면은 케이스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라는 게 큰 그림을 안 그리고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2단계 가고 3단계 가가지고 막 바뀐다고요. 남편이 같이 가기로 했다 남편을 빼주세요. 지금 인터뷰 보냈는데 6개월 뒤로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게 어느 정도 미리 나와 있으면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40, LC 단계나 140 단계를 어떻게 빨리 조정하느냐, 좀 천천히 조정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거고, DS160을 얼마나 빨리 집어넣느냐, MBC의 서류를 얼마나 좀 빨리 집어넣느냐에서 얼마든지 시간 조정이 가능한데, 그거를 미리 좀 그림이 그려지고, 미리 계획이 세워지면은 충분히 조정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와서 잡혔는데 이제 못 가겠습니다 하면은 사실상 힘들어지거든요. 케이스도 사실 안 좋아지는 거고. 안 그래도 요즘 주한미 대사관의 인터뷰 보는 영사들이 까칠한데 막 인터뷰 미루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안 좋으니까 미룰 수는 있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좀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인터뷰를 보는 가족이 다 함께 같은 시기에 입국해야 하나요는 또 그렇진 않아요. 가족은 따로따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어차피 영주권은 이제 나온 다음에는 네 거 내 거 다 각자 거예요. 뭐 남편을 통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영주권은 내 거. 남편이 내가 영주권 줬으니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거 나는 남편을 1년 정도 더 일을 하고 있다 들어가겠어요 하면은 남편분은 안 보셔도 돼요. 인터뷰 안 보시고 나머지 가족분만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팔로우 투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나중에 들어오실 때는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 하실 필요가 없이 나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지금 들어갑니다 하면은 뭐 미국 쪽에서 I-824를 신청을 해서 추후에 뒤에 조인을 하는 식으로 서류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번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한 40분 정도가 제 시간인데 지금 뭐 질문지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뒤에 순서가 있으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는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따 뵐게요. 네.